이번 시간에는 사회수당 그리고 공공부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수당과 공공부조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전에도 우리가 한번 그와 관련된 걸 봤습니다만 사회수당, 데모그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회수당은 기여와는 관계없이 뭐 기여가 있었던, 기여가 없었던, 기여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자산조사와도 관계없이 현금급여를 일정 기간, 사회수당은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을 사회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수당이라는 것은 기여와도 관계없고 자산조사 할 필요 없이 현금급여를 일정 조건 구비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데모그란트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양육수당,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이렇게 시작되는, 그래서 일정 조건을 구비한 자에게는 일정 기간, 5살이 될 때 5살이 채워 6살이 되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현금급여를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바로 이 사회수당, 양육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사회수당, 데모그란트는 자산조사에 의하지 않고 무기여로 주어지는 정액의 사회보장제도야. 정액의 이 말은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일정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산조사 없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사회수당은 국가 책임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한다. 국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사회수당이라고 합니다. 국가 책임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되어 있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양육수당으로 아동수당, 누구를 중점으로 대상하느냐 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노인수당,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가족수당 이런 식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양육수당 연령 기준을 보면 신청일 기준 만 5세까지 최대 48개월까지의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취약 전 만 5세 이하의 아동, 최대 84개월까지 아동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일정 조건은 최대 84개월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농어업인의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양육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휴사항이 있습니다. 보시고 거기 보시면 현재 6년 12개월까지 6년 그러면 6년이면 6일은 6, 6이 12 그래서 72개월에 12개월까지니까 84개월까지 아동에게 지원을 하는데 12개월 미만 자녀에게는 20만 원, 36개월에서 취약 전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25일 날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회수당, 데모그란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조는 기여와는 관계없이 무기여. 그러나 철저한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자산조사를 통해서 현금급여를 지급하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것을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여기는 빈곤 탈출시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나 장애인 연금이나 이런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손으로 적었던 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공부조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국고에서 국가 및 지단이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 책임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부조 보면은 그 공공부조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단의 책임하에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 유지 능력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거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오는 공공부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지 아닌지를 자산조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이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빈곤 탈출시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바로 공공부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별표한 많이 해놓으셔야 되겠지요.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는 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단의 책임하에 넓은 의미로 국가 책임의 원리, 생활이 어렵거나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소위 생존권 보장,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최저 생활 보장의 원리,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립 지원 또는 자활조성의 원리, 그리고 평등의 원리, 그리고 보충성의 원리.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여기죠. 보충성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의 내용 여러분들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참조에서 보시되 401페이지를 보시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을 보시면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을 이렇게 보시면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은 직권신청 보호의 원칙, 실시상의 원칙. 공공부조 실시의 원칙을 보시면 공공부조 실시의 원칙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직권신청, 이제는 직권이라고 할 때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사용한다거나 할 때는 직권이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신청이 원자가 돼요. 신청 직권보호의 원칙.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할 수조차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물론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직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급여의 수준, 급여 결정의 기준은 세 가지를 듭니다. 먼저 적격 여부 심사, 생활능력 심사지요. 먼저 생활능력을 심사하고 적격 여부 심사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수요를 측정하고,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부족분을 측정해서 급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개별적 보호의 원칙. 공공부조는 언제
어느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얼만큼의 도움을 필요한지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장제도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만큼 제공해 준다는 원칙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수요나 부족분이 다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공부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세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그때 도와주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보호의 원칙, 저마다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 바로 도와줘야 한다는 필요직응의 원칙, 또 현금급여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 가족 단위, 세대 단위의 원칙, 그런가 하면 거택보호의 원칙, 이런 등등을 공공부조 실시상의 일반 기본 원칙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봐주시고, 다음에 읽어만 보겠습니다. 공공부조의 특징을 보시면 국가나 지단이 주체이다. 일반 조세로 조달이 된다. 무능력자, 빈곤자 등에 대한 무기여 급부를 제공한다. 그리고 신청 또는 요구, 자산 등을 통해서 자산 조사를 통해서 해당자가 결정된다. 여기는 신청과 자산 조사에 의해 이렇게죠. 신청과 자산 조사에 의해. 그래서 먼저 신청을 했다 해서 무조건 옛날처럼 빵을 던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빵을 던져주지 않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자산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 적격 자격이 있는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무엇이, 언제, 얼만큼, 어떻게 필요한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도움을 제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장을 그냥 다 줄여서 신청과 자산 조사를 통해 해당자가 결정된다. 사회보험은 기여와 사고를 통해서 해당자가 결정된다는 것처럼 여기는 신청과 자산 조사를 통해서 해당자가 결정이 됩니다.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해 보겠어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여러분들께 보시면, 사회보험은 능력 있는 자, 근로 능력 있는 자가 근로소득 중에 일부를 기여라고 하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시작이 되고 어떤 사고 발생으로 급여라고 하는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평등구현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최저생계비 수단도 이르지 못하는 자, 최선을 다하고도 그야말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나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최소한 일정선 이상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념의 평등구현의 사회보장을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사회보험은 당연히 기여를 한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한 데 비해서 공공부조는 원칙적으로는 보편주의, 누구에게나 누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절대빈곤을 떨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지만 누구나를 대상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바로 기여를 하자면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철저한 자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로 이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이런 말들 나와 있지요.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밑에도 두째 줄 나와 있습니다. 1차 안전망과 2차 안전망.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설명할 적에 평생 사회안전망을 따져본 것처럼 1차 안전망은 자기 스스로 기여도에 따라 스스로에 닥친 위험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막아낼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진 사회시책은 1차 안전망.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진 사회시책은 2차 안전망. 1차 안전망은 자기 기여도에 따라 사회보험. 2차 안전망은 그럴 수도 없으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아 공공부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젤로 밑에 보시면 참여자가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자, 이 말은 뭐야? 기여를 하는 사람이지요. 기여가 시작되고도 일정 조건을 구비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혜자가 됩니다. 그러나 공공부조와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되는 순간, 뭐냐면 참여자가 되는 순간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참여자가 되는 순간 수혜자가 된다. 참여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신청을 했고 자산조사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고 아래로 5번째 보면 하한선 최저생활보장과 상한선 최저생활보장이 있는데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모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은 아무리 못 주어도 최저생계비 이상은 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최저할 때는 하한선 최저 개념을 말하고 있고, 공공부조는 도와주기는 도와주되, 즉 보충을 해주긴 해주되 어디까지만 보충해줘? 최저 생계비 선까지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선 최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해서 하한선, 상한선을 붙여놨습니다. 다음에 자단조사, 요즘 뜸했었습니다. 자단조사 역시 중요 표시하시고, 자단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청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그 사람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즉 적정 여건을 심사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엇이, 얼만큼,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 수요를 측정하고 부족분을 측정해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단조사의 개념 나와 있지요. 자단조사. 서비스를 이용한 2번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급여의 적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신청자가 소유한 자원을 조사, 확인, 평가하여 급여액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의 기준에 따라 법적 틀 안에서 행정적으로 결정이 된다. 당연히 이렇게 철저한 자단조사를 하게 되면 비도덕적 클라이언트를 제거할 수 있음으로써 국가 자원 낭비를 막을 수가 있고, 또 자선 중복이라든지 지원 중복을 막을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무엇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공부조의 어떤 그 적용의 기준을, 성격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개개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비용이 많이 들겠죠. 조사비용, 또 이 전달에 관련된 다양한 절차비용 등에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1번에 사실은 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문제라고 그냥 넣습니다. 1번. 개인의 욕구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개개인의 욕구 모두가 자산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조사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보나마나 스티그마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조사가 다음에는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 이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의 현실화. 지금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현실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연역을 이렇게 보시면, 공공부조의 연역은 1944년 조선구호령. 이것이 그대로 미군정기를 지나 제1공화국을 거쳐서 그대로 우리나라 현대적 공공부조의 근거법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 이것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시행되는 것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2000년도 포함이 됩니다만 20세기는 생활보호시대, 21세기인 2000년부터는, 물론 10월부터입니다만 2000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시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부조의 연역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기간이 국민의 정부 시절이라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죠. 그럼 시혜성 보호에서 이제는 권리성 보호로, 단순히 소득 보장의 개념에서 이제는 생활권 보장의 개념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1번에 2번 403페이지 1번에 2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이며 국가의 보호를 필요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자,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거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성 나와 있죠. 특성. 당연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특성은 공공부조처럼 무기여 자산조사,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 이렇게 설명되는데 거기 보시면 3번에 일반 조세로 운영된다. 경제적 급여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제공된다. 뒤에서 증명할 겁니다. 경제적 급여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급여가 제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3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생활보호제도 1960년에 만들어질 때 생활보호법 시혜성 보호였는데 이제는 권리성 보호로 바뀌게 된 겁니다. 모든 용어도 시혜성 용어에서 권리성 용어로 다 바뀐 거예요. 대상자 구분 중요 표시하시고 대상자 구분. 생활보호 시대에는 대상자를 가지고 인과학적 조건으로 나이 따졌고 또 그러면 집이 있느냐 없느냐 따졌고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다 따졌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에서 대상자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단순하게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에서 부양 의무자 조건과 그리고 소득 인정액 조건 두 가지만 가지고 그걸 나이와 관계없이 집이 있냐 없냐 관계없이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그래서 대상자 선정 기준 보면 부양 의무자와 소득 인정액 두 가지만 제시를 하고 있죠. 다음에 급여의 종류를 보시면 생활보호법상에는 없었던 주거급여가 신설되고 그런가 하면 긴급급여가 신설되고 생계급여가 확대되었다. 뒤에서 다 설명할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는 법제론과 정책론을 같이 겸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제도 쭉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은 정의를 보세요. 정의. 1번에 수급권자와 2번에 수급자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험 볼 때 착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수급권자.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급자라고는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 자를 수급자라 하고 그에 의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수급권자라고 하는데 그 법률 용어에서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수급자, 수급권자 착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건강하고 문화적인 거기만 줄쳐놓으시면 됩니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정액 조건 두 가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이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것이 소득인정액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소득인정액 꼭 보시고 다음에 차상위 계층도 가끔 서비스로 나오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될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 150% 이하인 경우에는 차차 상위 계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종래의 생활보호법상의 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제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달라진 거, 시혜성에서 권리성으로서의 전환이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서전이 단순화되면서 인과적 조건이니 근로능력 조건이니 아니면 거주 형태 조건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단순히 부양 의무자와 소득 인정액 조건만 다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의 종류에서 주거급여가 신설되고 긴급급여도 신설되고 생계급여가 확대되었다는 거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소득 인정액은 뭘 말한다?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말한다. 차상위 계층은 뭐라고 한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를 차상위 계층, 150% 이하까지는 차차 상위 계층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렇게 해서 총론과 더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수당, 공공부조, 그리고 공공부조의 현실화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론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정책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